여러분 지금 LG 엔솔 직원 360여 명이 미국의 불법 체류로 체포되어 긴급 구금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체 한국 언론들이 왜 이렇게 흔들며 선동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냥 분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의 한국인 탄압이 아니라 비자법 위반이었습니다. 감정으로 달아오르기 전에 사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한 통의 급보가 던진 파문. 2025년 8월 조지아주의 한 공장지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 작전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360여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처음 보도된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1장 360명의 꿈이 무너진 그날. 그날 아침 조지아주의 여러 공장과 작업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발걸음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B1B 비자, 즉 방문 목적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경제적 압박 앞에서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이번 작전은 사전에 철저한 정보 수집과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장 내부로 진입한 수사관들 앞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체포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B1B 비자로는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이는 분명한 위법 행위였고 법 집행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는 비슷한 상황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았고 이들 대부분이 법적 경계선을 넘나들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이 보기에 이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이었고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폭력이나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제2장 언론의 첫 번째 실수. 한국으로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체포 작전이 시작된 지 몇 시간 후였습니다. 첫 번째 속보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350명 체포. 하지만 이 간단한 헤드라인이 한국 언론계에 미친 파급 효과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건을 미국의 부당한 한국인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체포당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단속 작전입니다. 한인 사회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역시 체포된 한국인들의 피해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체포되었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유력 일간지의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체포하면서 현지 한인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백한 편향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은 마치 미국 당국이 예고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독자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실제로는 B1B 비자 소지자의 불법 취업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문제였습니다. 정기적인 단속과 경고가 있어 왔고 한인 사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러한 맥락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B1B 비자가 무엇인지, 왜 이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한지, 미국의 이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감정적인 어조로 우리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는 식의 보도만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는 미국 내 한국인 차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집행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중국인, 멕시코인, 다른 나라 출신 불법 취업자들도 동일하게 체포되었다면 이를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3장 민족주의라는 색안경. 한국 언론의 보도 방식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댄 보도 태도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는 독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타국에서 겪는 고충입니다. 한민족의 서름입니다. 해외 동포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기사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접근이 사실관계를 흐리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인터넷 신문은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우리 동포들을 겨냥했습니다 하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특별히 한국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법 이민 전반에 대한 강경 대응이었고 한국인은 그 대상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보도가 한국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만하게 보이나 봅니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반미 감정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미국 법 집행 당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악의나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취업 활동에 나선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과거 사례들을 들어 미국의 한국 무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추론이었습니다. 제4장 시위 현장의 진실. 한국 언론의 왜곡은 관련 시위 보도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한국 언론은 이를 한국인 체포에 대한 항해 시위 또는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들 시위의 주된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 시스템에서 이민 단속은 연방정부의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정부가 생츄어리 시티 정책을 펼치며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시위의 배경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속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인 체포건과는 별개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를 마치 한국인을 위한 시위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 체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며 시위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시카고의 시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위의 핵심은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와 지방자치권 수호였지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옹호가 아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멕시코, 중미, 아시아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시위가 불법 체류자 단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도 불법 이민이 문제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연방과 지방 간 권한 갈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일간지는 미국 시민들도 한국인 체포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해보면 그들은 한국인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전체적인 이민 정책과 헌법적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는 한국 독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 편이 많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5장 정부의 협상이라는 착각. 사건 발생 며칠 후 한국 언론들은 또 다른 성과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으로 체포된 동포들이 석방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외교적 승리로까지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역시 과장된 보도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한 일은 미국 국무부의 상황을 문의하고 영사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정도였습니다. 이는 해외 동포 보호를 위한 당연한 영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체포된 한국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협상이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이민 업무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무부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민법 집행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무부 간의 대화가 체포자들의 석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셀프 디포테이션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국을 결정할 경우 향후 합법적인 비자 신청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그 결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셀프 디포테이션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 출국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 조치가 아니라 모든 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한국 정부의 외교력 덕분에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고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한국 독자들에게 미국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외교적 압력만 있으면 법적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정부의 실제 역할을 과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6장 뿌리 깊은 무지, 미국을 모르는 한국.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OECD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미국의 법과 제도, 특히 이민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B1B 비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국에서 일하려 했던 한국인들, 이민법 위반을 부당한 탄압으로 해석한 언론,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 정부 이 모든 것이 미국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생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만 생각하지 법의 지배가 엄격한 나라라는 점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이민법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민법은 극도로 복잡합니다. 비자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하고 각각의 조건과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B1B 비자는 관광이나 단기 출장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 보호와 세금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거나 몰랐습니다. 일부는 한국에서도 관광비자로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며 반박하기도 했지만 이는 한국의 법 집행이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민법 집행이 매우 엄격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정 많은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인정사정 봐주는 해결을 기대했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지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외교부가 국무부에 문의한 것은 적절한 절차였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70여 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정작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언론인들, 심지어 외교관들조차 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의 교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그룹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자금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치, 법률, 미디어 시스템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정치 컨설턴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비의 핵심은 미국식 게임의 룰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방식으로 미국을 이해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교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존재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에서도 이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이민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안내하며 필요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지원하며 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미국이 어떤 목소리를 듣는지는 모릅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도덕적 논리보다는 법적 근거와 실용적 해결책이 더 효과적인데 한국은 여전히 전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장 언론의 책임과 한계. 이번 사건에서 한국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한국 언론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뉴스를 다룰 때 필요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팩트체크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B1B 비자가 무엇인지, 미국 이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확인 없이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미국 특파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반복된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시각의 부재였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입장만 전달하고 미국 법, 집행 당국의 입장이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셋째, 감정적 접근의 과도함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는 독자들의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클릭수나 시청률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들의 국제 감각을 흐리고 왜곡된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 전체가 국제 문제를 비합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넷째, 전문성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이나 정치 구조는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이야말로 이를 해설하고 맥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다수 언론은 왜 체포되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의 분노와 피해자들의 심경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한국 언론이 국제 뉴스를 다루는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해외 사건을 국내 뉴스의 연장처럼 다루고 객관적 맥락보다는 정서적 공감에 치중하는 경향은 이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9장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 사건은 단순히 360명의 체포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국제 질서를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인 개개인은 해외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법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로 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다른 사람도 합니다 하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취업 경로 안내, 이민법 교육, 그리고 해외 근로자 대상 정보 제공이 절실합니다. 셋째, 언론은 국제 사건을 다룰 때 더 깊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과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리고 감정이 아닌 법과 제도의 언어로 사건을 해설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입니다. 넷째, 사회 전체적으로 미국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경제적 수치만을 근거로 선진국이라 자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이해하는 문화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에필로그, 진실을 직시할 용기. 360명의 체포는 분명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낸 무지와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국의 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숙이 시작됩니다. 조지아 사건은 한국 사회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민족주의적 자존심에 기대어 왜곡된 이야기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냉철함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진국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